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 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 종교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인본주의, 휴머니즘, 즉 르네상스인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즉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서 기존의 불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종교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내면의 무한한 지혜를 개발해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창조해보자. 네, 그것이 제2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 제2의 르네상스를 창조합시다.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르네상스라는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시작한 용어를 여기에 쓰는 것이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서양에서 나와서 써야 할 그런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도 새로운 불법을 아는 사람이면 불법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가히 경천동지할 만한 새로운 가르침이고 여기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이런 가르침이고 인간의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르네상스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 될 그런 이야기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 역시 나라는 존재는 참 왜소하고 세상은 넓고 참 할 일은 정말 무척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몇 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나는 몇 가지 일밖에 겨우 할 수 없는 매우 열등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던 제가 불법을 만났고 불법에 심취하게 됐고 드디어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출가 수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면서 금강경을 통한 공부를 내 마음 닦는 공부를 새롭게 하면서 저는 새로운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내 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의 첫 번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음식과 공기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 조금도 안 해서는 안 된다. 불법, 즉 부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재앙의 습격을 받고 어두움에 휩싸여서 한없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불법은 우리에게 물과 공기 이상으로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불법은 사회에 나가서 과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냐. 내가 몇 년 동안 소위 세상에서 좋은 그 자격을 따는 것, 스펙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불법을 공부했는데 그 불법 공부가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서들도 죄는 이미 끝났다. 죄는 완전히 사회에 쓸데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웃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 괴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불법은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개발하는 세상을 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인류의 르네상스 역사를 쓸 수 있다. 이런 느낌까지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무능하고 무지했던 사람이 불법을 만나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르네상스를 제2의 르네상스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째서 나왔느냐. 이제 그 얘기로부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무능한 사람이 불법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유능해졌다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자, 우선 실례 몇 가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벽 너머에 이게 벽은 뭐냐면 불투명치라는 거예요. 햇빛이 툭 갈 수 없다. 우리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그걸 배웠습니다. 이 벽 너머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저 벽 너머에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벽 너머, 즉 불투명체 넘어 있는 그 무엇도 우리는 볼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벽 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더더욱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시력은 즉히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또 우리는 시력에 의해서만이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어느덧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력에 의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시력이 볼 수 있는 범위는 100m 이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는 적어도 아무것도 못 본다. 우리는 어느덧 그런 가르침이 참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게 참일까요? 그런 생각일 뿐일까요? 근데 그 참인 줄 알았더니 끝까지 참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 만능의 시대니까 과학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학을 깨트리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우리는 벽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착각인 모양입니다. 벽 너머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착각으로만 알게 된다면 볼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3살 먹은 애입니다.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된대요. 그러면 제가 혼이 나갔나?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구나. 예, 어떤 분이 그걸 조사를 잘 해본 모양입니다. 너 왜 중얼중얼 거리느냐? 3살이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벽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요 벽 너머 요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보다도 나를 사랑해요. 전 늘 할머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제 앞에 벽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할머니가 보여서 할머니 보고 얘기한 것이지 왜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벽 넘어 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 근데 3살 먹은 애는 아직은 오염이 덜 됐어요. 과학자 말에 세뇌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분별도 없어요. 벽 너머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볼 수가 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말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벽은 분명히 있고 벽 너머 불투명체니까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출가해서 건강경 공부를 했습니다. 건강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건강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겨울이 되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일이 바빠요. 근데 겨울에는 어느 때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은 여름에는 아침 저녁 한 번밖에 못 읽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한가하면 오전 내내 건강경을 읽는 수가 있는데 건강경 읽으면은 처음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잠도 오고 조금만 읽어도 몸이 뒤틀리고 이럽니다. 근데 그 뜻을 자꾸 읽으면은 그 건강경 내용을 아마 좀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모든 네 생각은
다 착각이다. 모든 어려움, 난제라는 것도 알고 보면 네 생각일 뿐이지 참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것도 또한 착각이다. 이런 내용 비슷한 것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건강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때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실제로. 이 동네에서 불이 났나? 근데 동네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벽도 있고, 뭐 조그만 개울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이래요. 도저히 방 안에서 그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헛개비를 봤나? 근데 실제로 나가 보면요, 불이 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헛개비를 봤거니 하면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분석이 안 되고 또다시 그걸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분석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근데 어째서 동네에 불이 나는 것을 보느냐 하면은 벽이라는 관념이 착각으로 건강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동네까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그 생각도 또한 허상이라고 건강경을 통해서 아지 못하게 일깨워지는 겁니다. 즉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우리는 계정해라는 말을 들었죠? 계를 잘 지키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된다는 것은 기쁨이 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이 되면 지혜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건강경을 읽다 보면은 뜻도 모르니까 잡생각도 많이 나고 뭐 읽기도 싫고 이런데 자꾸 뜻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그 뜻이 이 모든 네 생각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근심 걱정은 다 착각이다. 이런 말로 쭉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을 읽으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난제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분별이 쉽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지혜가 나요. 지혜라는 것은 알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건강경을 읽으면 그런 체험 늘 할 수 있어요. 이건 기적을 이루는 도사도 아니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일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실감나는 신뢰, 분별이 소멸됨으로써 부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뢰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역사상으로도 그런 신뢰를 체험해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획기적인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획기적인 사건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덴마크에서 태어난 닐스 보아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만은 그이는 과학 문명에 기여한 과학자로서 아인슈타인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다라고 과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닐스 보아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났지만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이 당시에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줄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줄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어땠냐면은 그이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은 노벨상을 발견할 정도로 대단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전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전자가 어떤 것이냐? 엘렉트론. 우리 전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전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실험으로서 이게 전자로구나.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닐스 보아는 줄 톰슨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전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다. 그이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이한테서 가서 배우면 배울 것이 무척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난 당신의 제자가 되겠어. 그리고서 이제 그이한테 배움을 청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줄 톰슨은 닐스 보아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거 뭐 저런 열등한 거 내가 저거 어떻게 같이 연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무시했던 겁니다. 이제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줄 톰슨하고는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니
난 뭐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리터포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만 리터포드라는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리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요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데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자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눈에 볼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전자의 현미경을 통해서도 원자나 분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원자, 분자의 움직임이 나타난 실험적인 사실을 통해서 원자의 움직임은 어떨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리터포드인데 리터포드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자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근데 움직이는 것을 잘 설명하면은 그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쫙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열심히 마치 간화선하는 수자들이 화두를 참고하듯이 고양이가 쥐잡듯이 일념으로 해서 집중을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몰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근데 부처님과 인간이 뭐가 틀려요? 다 같은데 우리는 번뇌망상이 뒤덮여 있고 부처님은 번뇌망상이 뒤덮여 있지 않다는 그 점만 틀리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분별심이 사라지면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재 의식으로는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안 사라집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잠시 번뇌망상이 가라앉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꿈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는 경험 하신 적 있죠? 또 꿈을 통해서 수학 문제, 어렵던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 많아요. 또 꿈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닐스 보아 역시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것을 한참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으니까 분별이 어떻게 돼요? 쉬었어요. 근데 분별을 쉬어서 꿈을 꾸는데 꿈에도 개꿈이 있고요. 진짜 미래를 보는 지혜의 꿈이 있어요. 근데 아마 닐스 보아는 많이 탁든 분이었던가 봐요. 전생에 수도했던 분이 돼서 꿈을 꾸어도 개꿈은 잘 안 꾸고 지혜의 꿈이 꾸어졌는데, 원자의 구조는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원자 구조를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터포드와 함께 같이, 뭐 공동 논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원자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수많은 비밀들이 쫙 풀려요. 그거 하나만 갖고는 위대한 논문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논문을 바탕으로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검증해 보니까 다 잘 풀린다면 이 논문의 위대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닐스 보아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줄 톰슨이라고 하는 전자를 발견한 영국의 학자는 어떻게 됐어요? 닐스 보아를 우습게 알고 발길로 차버렸죠. 그런데 자기가 발길로 차버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노벨상을 받고 자기는 못 받았어요. 그럼 닐스 보아가 위대해진 것은 자기의 능력 때문이에요? 분별을 쉰 덕분이에요? 본래 능력에 있어서는 줄 톰슨보다 하나 더 낫지가 않죠. 항상 떨어져서 외면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수도한 사람도 아닌데 꿈속에서 분별이 사라지면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05년인가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유럽에서는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저 동양의 미개한 나라가 감히 세계 열강인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다니, 그건 분명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일본을 계속 무시하니까 일본도 참다 못해서 한 판 해보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아마 190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가 이제 일본 오고 하려면은 러시아 함대는 발틱 함대는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 유럽 쪽에 있는 배가 스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일본 쪽으로 와야 돼요. 시베리아 쪽에는 러시아 함대가 없었던가 봐요. 유럽 쪽에 있는 발틱 함대가 스에즈 운하를 타고 빨리 거기로 해서 그 일본 쪽으로 와서 일본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일본하고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영국에서는 러시아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의 관할권을 쥐고 있던 영국이 그걸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저 남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먼 항해를 통해서 일본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쭉 오다가 이게 어느 쪽으로 갈까? 일본 해협 쪽으로 갈까? 또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오는 길을 알아야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한 방 쳐야 천하의 무적의 러시아 함대를 고장나게 할 수, 결단을 낼 수가 있는데 어디로 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의 제갈공명이 온다면 몰라도 우리 보통 인간지혜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이제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게 좀 네이버를 찾아본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키야마라고 하는 일본의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그이가 보통 때 러시아 함대가 어느 쪽으로 올까? 보통 생각에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러시아가 어디로 올까?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으면 매복을 하고 있다 치면은 여지 없는데 어디로 올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어디로 올까? 마치 간화선 참고 화두 참고는 수자들이 어디로 올까? 이목고 이 식으로 열심히 참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혜 있는 이라면 꿈속이 아닌 현실에 답을 얻습니다. 근데 아주 지혜가 투철하지 않은 분은 분별이 쉰 꿈속에서는 해답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꿈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아주 생생했다고 그럽니다. 그 책이 있어요. 저술이 나왔어요. 대마도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이는데 거기다 매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고선 거기다 매복을 했는데 꿈에 보면 똑같이 러시아 함대가 오는 게 보이더래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망타진을 해서 러시아 함대를 완전히 초전박살을 했고 그것이 러시아가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된 결정적인 해전사상 유명한 쾌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키야만 아주 영웅이 됐어요. 그의 그 상관인 그이도 또 유명해졌죠. 자,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어요? 본래 능력이 제갈공명처럼 탁월해서 능력해졌어요. 꿈 덕분이에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을 쉬워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 뭐 때문에 초능력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지혜가 생겼어요? 분별을 쉬워서 분별을 쉬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리고 지혜가 생겼어요. 개정해.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닐스 보아나 아키야마 중장은 인류 역사를 바꾼 겁니다. 또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신뢰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은 과학 문명을 가장 많이 기여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 20세기의 과학 문명을 요새처럼 발달하게끔 이끈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과학 문명을 이끈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생 동안 3천 몇 가지의 발명을 했고 그리고 1,000 몇 가지의 특허를 얻었고 국내 특허가 1,000 몇 개고 해외 특허가 또 1,000 몇 개고 그래서 20세기의 과학 문명을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저는 아인슈타인보다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발명가일 뿐만 아니라 발명가라면은 그는 위대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죠? GE 누가 세웠는 줄 아세요?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 세웠어요. 위대한 발명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가예요.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즉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어야 돼요? 또 위대한 사가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겸했어요. 이는 대단히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지혜가 있을까? 우리 그걸 한번 파악해보는 것은 제2의 르네상스를 이루는데 인간의 지혜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죽었을 때 무덤에 묘비가 있어요.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나는 일생 동안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펀펀히 놀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펀펀히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힘들게 일을 한 적이 없다. 항상 즐겁게 일을 했다. 나에게는 노동이라는 것이 없다. 항상 즐거움만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그 묘비에 써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선 뭐가 나와요? 옳지, 지혜가 나와요. 위대한 발명이 나오고 경영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이는 일을 항상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생각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연구 과제입니다. 또 그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이는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왔어요. 공부라는 것은 6개월밖에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겨우 한글이나 터득하고 나온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근데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가서도 자기는 공부 안 한 것에 대한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학 교육이 인간의 창의력을 망친다.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대학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학문이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어떤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갖고 출발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다 보면은 창의력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제 에디슨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대학을 안 배워도 대학 나온 사람의 몇십 배 수많은 창의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발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보통 학자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도인이나 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과학을 배우는 것은 말하자면은 과학을 배우고 과학자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건강경식으로 하면 색성양 미척법에 주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학에서 학문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서 내 속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하게 해야지 대학에서 학문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틀에 오염이 된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내 독창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없다. 대학의 학문은 오히려 독창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차라리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즐겁게 연구만 하면은 여기서 무한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의 묘비명에 써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노동이라고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으로 꽉 차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서양에서는 통하지 않고 수도원 의원한테만 통하는 이제 그런 깨달음의 소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보통 사람이 위대해진 신뢰,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사를 바꾼 위대한 일을 한 신뢰, 닐스 보아나 아키야마 충장 같은 케이스. 그리고 에디슨은 상당히 둔재로 통했지만은 세계를 놀랄 만한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으로서 돼 있는데 그네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그 원동력은 제가 쭉 했지만 분별이 쉬웠다. 분별이 쉬움으로써 즐거움을 얻었다. 즐거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자, 에디슨도 일생 동안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즐거움을 어떻게 만드느냐? 분별이 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분별을 쉬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분별을 쉬게 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개발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을 쉬면 쉬워요. 쉬게 되면 즐거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겠죠.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지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수많은 발견도 하고 발명도 하고 인류 역사를 바꾸고 제2의 르네상스도 만들고 제3의 르네상스도 만들고 인간 지혜는 무한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분별을 없애느냐. 분별을 없애서 일을 해도 즐겁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항상 기쁨에 충만할 수 있겠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자, 분별을 없애는 방법. 그것이 바로 수도법입니다. 근데 저는 수도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을 통한 효과적인 수도법, 분별을 없애는 수도법, 그러면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깨어 있어야, 이것은요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파사나 선언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실 때 영접을 안 하지 않게끔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영접할 수 있느니라. 근데 늘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들면은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잠드는 순간 깜빡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늘 깨어 있다는 뜻은 어떻게 말한다면 늘 부처님은 잠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부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잠을 드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육신인 부처님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법신인 부처님은 잠이 없어요. 늘 깨어 있어요. 잠자는 것은 늘 깨어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늘 깨어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늘 지혜로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달리 말해서 늘 지혜로서 충만하고 무한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비약해서 한 단계 발전시키면 잠에서 멀어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요,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먹는 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십니다. 그리고 수마, 잠자는 착, 여기서도 벗어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철 스님이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위대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철 스님은 장자불하신 분이다. 잠에서 해탈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잠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대 본능 아니에요? 먹고 자고. 이것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거기에 거역할 수 없는 우리의 천성과 똑같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잠에서 벗어나야만 늘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기쁨에 충만할 수가 있고 지혜를 창조할 수가 있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이요. 어떻게 해서 기쁨에 충만했고 수많은 발명을 했느냐. 에디슨이 일생을 통해서 평균 3시간밖에 안 잤대요. 늘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음으로써 기쁨에 충만했다. 수많은 지혜로 연결됐고 그것이 수많은 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디슨의 위대한 업적, 이것은 언뜻 보면 모든 일을 즐겁게 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잠이라는 분별을 해탈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이라는 분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 기쁨이 충만하고 무한한 지혜를
가장 좋을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저는 잠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경 수행법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잠을 해탈하기 위해서 건강경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잠을 쫓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게 되면 꾹박하게 되죠. 꾹박할 때 여기 턱 밑에다 송곳을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졸릴 때 딱 한두 번 찔리다 보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잠을 벗어나시기도 하셨고, 대야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을 찰착 넣고 이제 머리에다 얹어요. 꾹뻑 졸면 대야에 물이 쏟쳐요? 안 쏟쳐요? 그러니까 대야에다 물을 물을 가득 붓고 머리에다 얹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잠을 쫓으시고 극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 같아요. 쉬운 방법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죽었다 깨도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잠을 쫓는 방법을 좀 알아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을 쫓고 나면은 낮에 더 졸릴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더 좋으면 더 졸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금강경 읽고 밤을 새워보세요. 절대로 덜 졸려요. 처음에는 사실 전 금강경 많이 안 읽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읽고 저녁에 한 번 읽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올라오는 생각을 부지런히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장에 가서 3시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3시는 밝아지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3시부터 한 서너 번 읽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던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읽을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뒤로 우리 선생님께서 스승께서 일러주신 방법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자시 일어나서 칠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시라는 게 12시입니다. 자정. 그래서 어느 때 제가 딱 49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정에 딱 일어났어요. 12시 반입니다. 그때는 알람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시 반이면 깨지길 바로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최면을 겁니다. 이상하게 12시 반이면 자명종이 없어도 다 깨지네요. 이제 그때부터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문 쭉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이 좋은 밤이죠. 쭉 읽고 나서 칠독을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져요. 낮에 졸릴 것 같죠. 3시간밖에 못 잡니다. 낮에 졸지 않아요. 금강경을 통한 휴식이에요. 사람은 잠을 통한 휴식인데 알고 봤더니 금강경이 휴식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 칠독을 하기를 여러 번 하니까요. 낮에 나가니까 태양이 2개쯤 뜬 것 같아요. 굉장히 밝아요.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고 알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이라는 게 뭐예요? 늘 깨어있지 못하는 게 잠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잠도 안 잘 수가 있게끔 되고, 안 잘 수가 있게 되니까 더 즐겁고, 더 밝고,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고, 알아지는 능력이 생기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그 공부를 주에 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시, 가행, 정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억지로 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아침, 저녁 한 번으로 시작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독을 자꾸 하고 49일씩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잠 3시간 자도 괜찮아요. 일상생활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 머리는 밝아집니다. 우선 밝아요. 흐린 날도 밝아요. 깨친이는 그래요. 하늘에 태양이 몇 개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경지가 깨친이의 경지래요. 몇 개는 아니더라도 한 2개쯤 떠 있는 거지. 밝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짜증이 없어요. 모를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다 알아지고 그게 깨달음의 결과라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현해 본 분들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재앙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가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부처님 세계가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학교를 만든다면 거기서 나온 인재는
무한한 능력, 닐스 보아나 아키야마 중장 또는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업적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인간 지혜는 이만큼 무궁무진하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르네상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제가 경험하기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불교계에 일깨워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된다라면, 그리고 3시간 자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낮에 일을 더 오히려 효과적으로 즐겁게 에디슨처럼 노동이 일이 아닌 즐거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끔 됐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어렵지가 않아요.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고 머리에 대하지 않아도 잠이 저절로 다 자연스럽게, 물론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것은 돈도 별로 안 드는 겁니다. 우리 대학 다니려면 돈도 들어야죠. 그리고 또 얼마나 대학 공부 쉽지 않아요. 저도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근데 에디슨은 즐겁게 오면서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위대한 일을 했듯이, 저는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잠을 해탈함으로써 즐거움을 만들고, 즐거움을 만들면서 지혜를 만들어서 위대한 일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서 지혜의 르네상스를 이룩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그 가르침으로써 불법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알고 그 실용성을 활용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어렵지 않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위대한 르네상스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변에는 잠이라고 하는 아상의 한 상징, 여기 잠입니다. 잠을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금강경 독송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탈을 해서 마음의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가진 즐거움을 우리 발견하고, 그걸 통한 무한한 지혜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한번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6개월 동안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결론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